그래서 안젤무스는 이렇게 세 가지 방향에서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시도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신의 존재를 자명한 것으로 인정하게 하려는 의도로 이 증명을 사용했던 것이죠. 이건 이제 뭐 철학사적으로 신학사적으로 이러한 신존재 증명이 갖는 의의는요, 안젤무스는 학문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했던 최초의 철학자 내지는 신학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논증한다, 증명한다라는 발상은 뭐 지금 들어보면 철학사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라서 뭐 안젤무스라는 학자가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했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이 안젤무스 당대의 이러한 시도는 굉장히 뭡니까? 놀랍고 혁신적인 사상이고 사고였던 거죠. 왜냐하면 신의 존재를 논증한다, 증명한다라는 발상 자체가 그 당시로서는 놀라운 발상인 것이죠. 그리고 혁신적인 발상인 것이죠. 그래서 안젤무스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최초의 철학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젤무스는 이 모놀로기온에서 추구한 세 가지 이 신존재 증명으로부터 이 신존재 증명에 대하여 그는 뭔가 좀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플라톤주의적 관점에서 제기된 다양한 개별적인 선들을 가지고 그 자체로 좋은 유일한 선에다가 그저 소급시키는 이런 방식, 아니면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에 대하여 존재 그 자체로 소급하는 이런 방식, 또 완전성의 다양한 단계를 가지고 완전성 그 자체로 소급하는 이런 방식은 사실 경험에 의존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는 개별적인 선들,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는 존재들, 자기가 경험하는 완전성의 단계들을 가지고 신플라톤주의의 일자로 회귀시키는, 그죠? 이러한 방식, 이런 방식, 즉 경험에 의존하는 신존재 증명은 그러한 경험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그러한 경험적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는 증명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선 중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치 판단에 있어서 혼선을 빚고 어려운 경우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완전이냐에 대해서도 그 사람마다 경험상에서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면 상당히 그것을 가지고 소급해서 그 일자로 내지는 완전성이나 어떤 유일한 좋은 선 이렇게 소급하는 이런 방식의 증명이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젤무스는 신존재 증명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은 어떠한 전제에도 의존하지 않고 신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그 증명의 가능성을 찾아내기에 이르는데, 그는 자신의 저서 프로스로기온 2장에서 4장까지에서 2장, 3장, 4장에서 학자들이 소위 존재론적인 신존재 증명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신존재 증명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 프로스로기온 2장, 3장, 4장에 따르면 그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개념을 가지고 신존재 증명을 시도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될 수 없는 존재라는 개념에 의해서 경험적 사실에 의존하지 않고 신존재를 안젤무스는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존재 증명을 학자들은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프로스로기온 제2장에 보면 흥미로운 논증이 등장합니다. 이 논증은 어떻게 들어보면 말이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들어보면 또 이게 뭐 논리의 어떤 그 논리의 기만인 것 같고,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한 이런 뭡니까? 뭐랄까요? 이런 그 견해나
비평 내지는 비판을 불러일으킨 그러한 신존재 증명이죠. 흥미롭기도 하고요. 근데 예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신을 그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될 수 없는 존재라고 규정하고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이 설명을 인정한다고 가정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그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를 신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이 설명을 인정한다고 가정해 보자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논증법을 소위 기류법이라고 하죠. 기류법. 이 기류법이란 것은 뭐냐 하면, A에 대한 직접적인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에, 그죠? not A를 가정하고 not A가 명확하게 거짓이거나 모순일 경우에 A가 그죠? 사실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밝히는 방법이죠. 이것을 기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는 정신 속에만 존재한다고 하는 가정이 잘못됐다면 X는 정신 밖에도, 정신 안에뿐만 아니라 정신 밖에도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금 안젤무스가 프로스로기온 제2장에서 논증한 이 방식이 바로 기류법을 사용해서 신을 존재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크다고 생각될 수 없는 존재는 정신 속에만 있어서는 그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될 수 없는 존재를 전제하고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은 정신 속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정신 밖에도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젤무스는 이러한 논증을 통해서 신의 존재 문제를 순수하게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신에 대한 이성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안젤무스의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에 대한 이의제기 내지는 비판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안젤무스 당대에 가우닐로라는 그 수도사 학자가 있었는데, 이 가우닐로는 어리석은 자를 위한 변명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안젤무스의 이러한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을 비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행복한 섬을 우리가 상상하는 경우에 행복한 섬의 이데아는 그죠? 우리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반드시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뭡니까? 우리 이 사유 바깥에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논리와 실제를 혼동하는, 그죠? 이론과 실제를 혼동하는 것이라고 가우닐로 수사는 안젤무스를 비판했던 것이죠. 유니콘은 우리 머릿속에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한다면 우리 밖에 유니콘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그건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관념 내지는 이론이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와 그죠? 동일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논리적인 아니면 뭡니까? 범주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젤무스는 답변하기를, 다른 대상이나 다른 관념은 그렇지만 신에 대한 관념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우리의 정신 속에 있는 그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될 수 없는 존재란 이 관념은 그 논리로부터 예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은 그러한 그저 논리, 생각과 실제 사이에 괴리 내지는 분리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피조적인 대상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적합한 비판이 아니라고
그죠? 그는 답변하면서 가오닐로 수사를 논박했던 것입니다. 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것과 실제로 존재하는 그것 사이에 비교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안젤무스는 안젤무스의 논정에서 결정적인 이 비교는 안젤무스의 어떤 신존재 증명의 약점이라고 가오닐로는 비판했고, 거기에 대해서 안젤무스가 신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의 비판, 즉 신은 유니콘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는 그런 논리는 적용될 수 없다는 그 설명은 과연 정당한 설명일까요? 여전히 그것이 부족한 설명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 정도 설명으로서 정당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여전히 그러한 가오닐로 수사의 비판은 안젤무스의 존재론적인 신존재 증명의 약점으로 오늘날의 학자들도 지적하고 있는 대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 외에도 안젤무스의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은 이후 수세기 동안 형이상학자들 사이에서 이 신존재 증명을 놓고 치열한 논쟁들이 전개되었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젤무스의 신존재 증명, 모놀로기온과 프로스로기온에서 전개되었던 안젤무스의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증명을 통해서 안젤무스는 신앙이 없는 사람 내지는 그리스도인 교도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는 설득력 있게 해명되고 논증되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신앙은 이해를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늘 강조하고 언급했던 것이고, 이해를 추구하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스콜라 철학의 좌우명이 되었다는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신학의 방법론을 이야기할 때도 오늘날에도 신학의 방법론은 성경과 성서와 그리고 뭡니까? 성서로부터 성서 주석과 성서 주석을 통해서 형성된 전통으로서의 교리, 즉 전통과 그리고 이성이라는 세 개의 원리를 이야기를 흔히들 신학자들이 하죠. 특히나 그 영국 성공의 전통은 신앙과 전통과 이성을 신학의 원리로 삼습니다. 캔터베리 안젤무스는 또 캔터베리의 총대주교죠. 그래서 이러한 안젤무스의 모놀로기온과 프로스로기온에서 전개된 신존재 증명은 신학의 원리로서 성경과 전통과 나란히 이성을 세우는데도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것이죠. 이성이 신학의 원리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19세기 계몽주의 이래로 들어와서 또 끊임없이 논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소위 말하는 장로교 신학, 즉 개혁파 신학이라는 신학 안에서도 이 이성이 신학의 원리냐 아니냐에 대한 견해의 차이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의 구 프린스턴, 옛날 그 19세기 프린스턴의 신학자들, 즉 찰스 하지 같은 인물은 이성을 신학의 원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주관적 원리로서의 신앙과 객관적 원리로서의 성서를 종합해서 신학을 구축하고 세움에 있어서 그것을 종합하는 종합의 원리로 이성을 종합의 원리라고 봤고요. 그리고 19세기에 네덜란드에서 활동했던 개혁파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신학의 객관적 원리인 성서와 주관적 원리인 인간의 신앙을 이성이 종합하는 것은 맞지만 이성은 그렇다고 해서 신학의 원리로까지 격상되어서는 안 되고 단지 그 객관적 원리인 성서와 주관적 원리인 신앙을 종합하는 오르간 기관이라고 보았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성이 신학의 원리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온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신학에 있어서 성서와 전통과 이성이라는 세 가지 원리를 확립함에 있어서 안젤무스의 모놀로기온과 프로스로기온은 기본적으로 큰 기여를 했던 것이고, 그러한 이성이 신학의 원리냐 아니냐를 논구함에 있어서도 그 바탕에 깔려있는 중요한 논거를
안젤무스가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젤무스의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안젤무스의 쿠르 데우스 호모,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에 나타나는 그의 그의 그 사상, 구원 사상 내지는 성육신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요. 날씨가 찹니다. 특히 건강에 유념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안젤무스의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